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순자는 눈을 떴다. 66회를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다. 창문 밖으로 하얀 눈발이 희미하게 내리고 있었다. 11월 중순치고는 이른 첫눈이었다. 순자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낡은 패딩 점퍼를 꺼냈다. 소매 끝이 해져서 솜이 비어져 나온 그 옷을 그녀는 작년 겨울에도 입었고 재작년 겨울에도 입었다. 반지하 월세방의 작은 부엌에서 물을 끓였다. 믹스커피 한 봉지를 찢어 컵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아침 식사는 이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충분해야 했다. 어제 폐지를 팔아서 번 돈이 6,000원이었다. 월세 30만 원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하루 10,000원 남짓했다. 그 돈으로 쌀과 김치와 라면을 사고 가스비와 전기세를 내고 겨울옷을 사고 감기약을 사야 했다. 커피를 마시면서 순자는 벽에 붙은 달력을 바라봤다. 달력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생일도 기념일도 약속도 없었다. 그저 날짜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였다. 25에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은 지금 40이 넘었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남편은 아들들이 중학생일 때 술에 취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혼자 두 아들을 키우느라 식당에서, 공장에서, 청소 일터에서 온갖 일을 다 했다. 아들들은 대학도 못 갔다. 순자의 능력으로는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는 것이 한계였다. 큰아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지방으로 내려갔고 작은아들은 공장에 취직했다가 결혼 후 처가 쪽으로 옮겨갔다. 처음에는 명절에 연락이 오고 가끔 용돈을 보내주기도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마저도 뜸해졌다. 아들들도 자기 살기 바쁘다는 것을 순자는 이해했다. 아니, 이해해야 했다. 자식들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무엇을 바라겠는가. 커피를 다 마시고 순자는 손수레를 끌고 나갔다. 골목길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손수레 바퀴가 눈을 밟으며 삐걱거렸다.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기침이 나왔다. 작년부터 시작된 기침이 올해는 더 심해졌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병원비가 두려워 차일피일 미뤄왔다. 첫 번째 목적지는 아파트 단지였다. 재활용 수거일 전날 밤이면 아파트 단지 곳곳에 폐지가 쌓였다. 순자보다 먼저 온 다른 폐지 줍는 사람들이 이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순자는 그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빈 곳을 찾아다녔다. 같은 처지끼리 경쟁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박스를 펴고 신문지를 모으고 책을 주었다. 눈에 젖은 종이는 무게가 더 나가지만 헐값을 받았다. 그래도 안 줍는 것보다는 나았다. 손수레가 반쯤 찾아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상가 뒷골목, 편의점역, 재래시장 근처를 돌며 폐지를 모았다. 오전 10시가 되자 손수레가 가득 찼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제 고물상으로 가야 했다. 고물상 주인은 무뚝뚝하게 폐지를 저울에 올렸다. 오늘 눈 때문에 젖었네요. 7,000원.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받았다. 항의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고물상을 나와 근처 분식집에 들어가 라면 한 그릇을 시켰다. 3,500원.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얼었던 몸이 조금 녹는 것 같았다. 천천히 면을 먹으면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다시 거리로 나갔다. 오후에도 폐지를 주어야 했다. 하루에 10,000원 이상은 벌어야 한 달을 버틸 수 있었다. 오후 내내 걷고 또 걸었다. 발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해가 기울 무렵 두 번째 손수레를 고물상에 팔았다.
5,500원. 오늘 하루 총 수입은 13,000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편의점 앞을 지나다 로또 판매대를 보았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는 순자가 20살 때 돌아가셨다.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가난하게 사셨지만 자식들에게는 따뜻한 분이셨다. 순자가 결혼할 때도 남편이 죽었을 때도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도 힘들 때면 아버지가 그리웠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피곤이 온몸을 짓눌렀고 잠은 유일한 휴식이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 아니라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름지고 마른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울고 계셨다. 순자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순자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구나. 꿈속에서 순자도 울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전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다. 아버지가 뭐라도 해주고 싶구나. 이걸 받아라. 아버지는 손에 무언가를 쥐고 계셨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보기도 전에 순자는 잠에서 깼다. 새벽 4시였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도 순자는 일어나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꿈이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렸다. 무언가 해주고 싶다던 아버지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다시 편의점 앞을 지났다. 오늘 번 돈은 12,000원이었다. 그중 5,000원을 손에 쥐고 망설였다. 로또를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당첨될 리도 없고 그 돈이면 이틀치 식비가 나왔다. 하지만 아버지의 꿈 때문인지 순자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로또 한 장 주세요. 점원이 자동으로 번호가 찍힌 로또 용지를 건넸다. 5,000원을 내고 로또를 받아든 순자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다. 평생 도박이나 복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데 60이 넘어 처음으로 로또를 샀다. 집에 돌아와 로또 용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당첨될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는 못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은 다시 반복되었다.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줍고 고물상에 팔고 허기를 달래고 다시 폐지를 줍는 일상. 눈은 그친 뒤 다시 내렸고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손가락은 동상 때문에 퉁퉁 부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굶어야 했고 굶으면 죽는다는 것을 순자는 너무나 잘 알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로또를 샀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추첨일이 언제인지도 몰랐고 당첨 번호를 확인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매일매일이 생존이었고 로또는 까마득히 잊힌 일이 되어버렸다. 서랍 속에 그대로 방치된 로또 용지는 먼지가 쌓여갔다. 한 달이 지났다. 12월 중순, 겨울은 더욱 깊어졌다. 순자의 기침은 이제 피가 섞여 나올 정도였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갈 수 없었다.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다. 어느 날 밤 순자는 또 꿈을 꾸었다. 다시 아버지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울지 않으셨다. 대신 다급한 표정으로 순자를 보고 계셨다. 순자야, 내가 준 선물 확인했니? 순자는 꿈속에서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무슨 선물이요? 얼른 확인해봐라. 서랍에 있다. 꼭 확인해야 한다. 아버지는 간절한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내가 너무 미안해서 마련한 거야. 내가 고생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제발 확인해봐. 순자는 꿈에서 깨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서랍에 있는 선물.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서 무언가 종이 같은 것이 손에 잡혔다. 꺼내보니 한 달 전에 샀던 로또 용지였다. 손이 떨렸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말도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로또가 당첨될 리 없었다. 그런 일은 뉴스에서나 나오는 남의 이야기였다. 그래도 아버지가 2번이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확인해 보라고, 선물이라고. 순자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몇 년 전 복지관에서 무료로 나눠준 중고 스마트폰이었다. 인터넷 사용법을 배워서 가끔 날씨나 뉴스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사용했다. 떨리는 손으로 로또 당첨 번호를 검색했다. 화면에 최근 회차의 당첨 번호가 떴다. 로또 용지와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첫 번째 번호가 맞았다. 우연이겠지 하고 생각했다. 2번째 번호도 맞았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모든 번호가 일치했다. 보너스 번호는 필요 없었다. 6개 숫자가 모두 맞았다. 순자는 주저앉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번호를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로또 용지를 거꾸로 본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맞았다. 1등이었다. 17억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보였다.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었다. 죽어서도 딸을 걱정하시는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기적을 만들어주신 것이었다. 순자는 로또 용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감사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꿈이 아닐까 싶어 뺨을 꼬집어 보기도 했다.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66해를 가난하게 살아온 박순자에게 하늘이 선물을 내려주신 것이었다. 로또 당첨을 확인한 다음 날 순자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다. 손수레를 끌고 나가려다가 멈칫했다. 이제 폐지를 주울 필요가 없었다. 17억 원이 생겼으니까. 하지만 몸은 습관대로 움직였다. 그리고 순자는 깨달았다. 당첨금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것을. 혹시 모를 일이었다. 로또 용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당첨금 수령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 그래서 순자는 그날도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 손수레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돌고 상가 뒷골목을 뒤지고 재래시장 근처를 헤맸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다. 허리가 아파도 손이 시려도 이제 끝이 보인다는 희망이 있었다. 조금만 더 당첨금을 받을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인터넷으로 로또 당첨금 수령 방법을 검색했다. 가까운 농협 본점에 가서 신분증과 로또 용지를 제시하면 된다고 했다. 세금을 제외하고도 12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순자는 농협을 찾았다.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로또 용지를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싸서 가방에 넣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가 떨렸다. 창구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로또에 당첨되었는데요. 직원의 표정이 변했다. 로또 용지를 확인하더니 놀란 얼굴로 지점장을 불렀다. 곧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되었고 절차가 진행되었다. 신분 확인, 계좌 개설, 세금 처리. 모든 과정이 꿈만 같았다. 몇 시간 후
순자의 통장에 12억 4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지점장이 웃으며 말했다. 순자는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다. 12억. 평생 1,000만 원도 모아본 적 없는 사람에게 12억 원이라는 돈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반지하 월세방이 그대로였다. 곰팡이 핀 벽지, 삐걱거리는 바닥, 추운 방. 하지만 이제 이 방을 떠날 수 있었다.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었다. 병원에도 갈 수 있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배달 치킨을 시켰다. 18,000원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사치였다. 따뜻한 치킨을 먹으며 순자는 울었다. 행복해서 우는 것인지, 지난 세월이 억울해서 우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계속 흘렀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먼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폐렴 초기 증세라며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약값과 치료비로 100만 원 가까이 나갔지만 이제는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동상으로 망가진 손가락도 치료받고 오랫동안 방치했던 치아도 치료하기로 했다. 그리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는 작은 아파트면 충분했다. 억 단위 아파트는 필요 없었다. 3억 원 정도면 괜찮은 소형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청해 아파트를 보러 다녔다. 마침내 남양의 따뜻한 20평대 아파트를 계약했다. 이사 날짜를 잡고 가구도 주문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는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폐지를 줍지 않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평범한 노년의 삶이었지만 순자에게는 꿈 같은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병원이나 부동산에서 거는 전화일까 싶어 받았다. 여보세요? 누나, 나 동식.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동식? 막내 남동생 이름이었다. 3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동생이었다. 순자는 5남매 중 장녀였다. 아래로 남동생 셋, 여동생 하나가 있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순자가 어렵게 동생들을 뒷바라지했다. 하지만 동생들은 성인이 되자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다. 각자 자기 삶을 살기 바빴고 가난한 큰 누나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것 같았다. 동식아, 어떡해. 누나,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 얼마 전에 누나 생각이 나서. 동식의 목소리는 어색하게 밝았다. 하지만 순자는 알 수 있었다. 이 전화가 그냥 걸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30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던 동생이 갑자기 전화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 잘 지냈어. 너는? 나도 뭐. 그럭저럭 살지. 누나, 혹시 시간 있으면 우리 한번 만날까? 셋째 형이랑 막내 수정이도 다 같이.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동생들이 다 같이 만나자고? 30년 만에? 뭔가 이상했다. 무슨 일이라도 있니? 아니, 그냥. 형제들이 오래 못 봤으니까. 누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 우리가 좀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서. 챙겨준다는 말에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지난 30년 동안 아무도 챙기지 않았으면서.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어쩌면 진심으로 누나를 걱정해서 연락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알았어. 언제 볼까?
이번 주 토요일 어때? 내가 식당 예약할게. 위치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기쁘면서도 불안했다. 동생들을 만난다는 것이 반가우면서도 왠지 모를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다. 혈육이잖아. 비록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어도 결국 가족은 가족이니까. 토요일이 되었다. 순자는 새로 산 깔끔한 옷을 입고 약속 장소로 갔다. 시내 한 식당이었다. 도착하니 동생들이 이미 와 있었다. 둘째 동생 동철, 셋째 동생 동식, 막내 여동생 수정. 모두 50대 중후반이 된 얼굴들이었다.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섞였지만 옛날 모습이 남아 있었다. 누나. 동생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순자도 웃으며 답했다. 그래, 다들 잘 있었니? 자리에 앉아 식사가 나왔다. 갈비탕 정식이었다. 동생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자식들 이야기, 직장 이야기, 건강 이야기. 순자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동생들은 순자의 삶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다. 어떻게 사는지, 건강은 어떤지, 힘든 건 없는지. 그런 질문은 없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둘째 동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누나, 그게 우리가 들었는데. 순자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제 본론이 나온다는 것을. 로또에 당첨되셨다면서요?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떻게 알았니? 아, 뭐.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나가 사시던 동네에서 소문이 났나 봐요. 로또 맞으셨죠?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숨길 이유도 없었다. 응, 맞았어. 동생들의 표정이 환해졌다. 셋째 동식이 웃으며 말했다. 와, 누나 대박이다. 축하해요. 얼마나 됐어요? 12억 정도. 헐, 대단하다, 진짜. 누나,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막내 수정도 거들었다. 그러게요. 누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좀 쉬세요. 근데 누나, 그 돈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집 하나 사고 병원 치료받고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해 볼 생각이야. 둘째 동철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누나,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좀 투자하면 어때요? 나 지금 사업 하나 준비 중인데 자금만 있으면 대박 날 것 같아요. 누나가 좀 도와주시면.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30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 돈 이야기를 하다니. 셋째 동식도 가세했다. 맞아요, 누나. 그리고 나도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애들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누나, 우리 혈육이잖아요. 좀 도와주실 수 있죠? 막내 수정까지 나섰다. 누나, 저도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요. 빚도 좀 있고. 누나 혼자 쓰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잖아요. 우리한테 조금씩만 나눠주시면 안 돼요? 순자는 숨이 막혔다. 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그 얼굴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나 사랑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돈에 대한 욕심만 보였다. 30년 동안 외로워하는 누나를 돌아보지 않던 사람들이 돈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찾아와 손을 내밀고 있었다. 너희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살다가 지금 이러는 거니? 둘째 동철이 어색하게 웃었다. 누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바빴잖아요. 각자 살기 바빠서. 바빴으면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었니? 명절에 안부 한마디 물을 여유도 없었니? 셋째 동식이 변명했다. 누나도 이해하시잖아요. 세상 살기 힘들어요.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고 나도 있었어.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도 힘들었어. 나도 외로웠어.
너희 어머니 노릇하느라 온갖 고생 다 했잖니.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줬니?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누나,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막내 수정이 울먹였다. 근데 누나, 우리 진짜 힘들어요. 돈이 정말 필요해요. 누나는 이제 많잖아요. 조금만 나눠주시면 안 돼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간다. 오늘 식사비는 내가 낼게. 누나. 동생들이 불렀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다.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속은 더 차갑게 식어 있었다.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손을 내밀었다. 순자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오직 돈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다. 로또에 당첨되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런 아픔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돈이 생기면서 잃어버린 것도 있었다. 아니, 애초에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을 확인한 것일 뿐이었다. 동생들의 사랑 같은 것은 그날 밤 순자는 전화기를 껐다. 동생들에게서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혼자 조용히 앉아 생각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들었다. 주면 안 된다고. 동생들이 원하는 것은 순자가 아니라 돈이니까. 동생들과의 만남 이후 순자는 며칠 동안 전화를 꺼두었다. 하지만 동생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집 앞으로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다. 먼저 막내 수정이 왔다. 문을 두드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나야. 수정이. 제발 문 좀 열어줘. 이야기 좀 하자. 순자는 문 뒤에 서서 망설였다. 막내 동생. 어렸을 때 업고 키웠던 동생. 밤새 기저귀를 갈아주고 배고파 울면 자기 밥을 나눠주던 동생. 그 동생이 지금 문 밖에서 울고 있었다. 결국 문을 열었다. 수정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누나, 미안해. 진짜 미안해. 들어와. 수정이 들어와 거실에 앉았다. 순자가 차를 내왔다. 수정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시다가 입을 열었다. 누나, 나 진짜 힘들어. 남편 사업이 망해서 빚이 5천만 원이야. 집도 경매 넘어갈 것 같아. 애들은 고등학생인데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 순자는 조용히 들었다. 수정이 계속 말했다. 나도 알아. 내가 누나한테 잘못한 거. 3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았잖아. 근데 누나, 나도 내 삶이 있었어. 시집살이 하느라,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었어. 누나 생각 안 난 건 아니었는데. 돈이 필요해서 온 거지? 수정이 고개를 숙였다. 응, 미안해. 근데 누나, 우리 혈육이잖아. 가족이잖아. 가족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가족이라. 내가 폐지 주우며 살 때는 가족이 아니었니? 누나. 수정이 울기 시작했다. 나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누나만 믿고 왔어. 제발 좀 도와줘. 순자는 수정을 바라봤다. 예순이 다 된 여동생의 얼굴에는 주름과 고단함이 가득했다. 세상을 살면서 쌓인 고통이 그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순자는 그 고통을 이해했다. 자기도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수정아, 내가 돈을 줄 수는 있어. 5천만 원 내가 낼 수 있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 다음에 또 힘들면? 그 다음에 또 힘들면? 계속 나한테 손 벌릴 거야? 아니야, 누나. 이번만.
정말 이번만. 동철이 형이랑 동식이도 같은 말하더라. 이번만 도와달라고. 수정이 말문이 막혔다. 순자가 계속 말했다. 나는 12억이 있어. 근데 너희는 넷이잖아. 너, 동철이 형, 동식이 형, 그리고 형수 재수들까지. 다들 조금씩만 달라고 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니? 누나 혼자 쓰기에는 너무 많잖아. 내 돈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내가 평생 고생하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야. 너희가 그동안 나 챙길 때 생긴 돈이 아니라고. 수정이 얼굴을 찌푸렸다. 누나,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누나는 이제 돈이 많으니까 여유롭게 사시겠지만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런데 혈육이 이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어?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수정은 한참을 더 애원하고 울고 화내다가 결국 나갔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반지하 방에 울렸다. 다음 날은 둘째 동철이 왔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왔다. 동철과 아내, 그리고 대학생 아들까지. 동철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큰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아버님 사업 자금이 3억만 있으면 되는데. 3억? 네, 3억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빌리는 거예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못 갚을 거 알면서 왜 그런 말을 해? 동철이 나섰다. 누나,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이번 사업은 진짜 잘 될 것 같아. 내 지인이 보증을 서줬고 계약서도 다 준비됐어. 누나가 투자해 주시면 나중에 2배로 돌려드릴게. 필요 없어. 나는 투자 같은 거 안 해. 동철의 아내가 화를 내기 시작했다. 언니가 너무하시네요. 혈육이 힘들다는데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수 있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당신네한테는 내 돈이 더 중요해 보이던데. 뭐라고요?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동철이 아내를 말렸지만 아내는 계속 소리쳤다. 평생 가난하게 사시더니 돈 좀 생겼다고 사람이 변하네요. 이러시면 혼자 쓸쓸하게 늙으실 거예요.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미 쓸쓸하게 늙고 있었어. 너희가 없어도. 동철 가족도 결국 화를 내며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 셋째 동식에게서 긴 문자가 왔다. 자기는 진짜 힘들고 애들 교육비가 급하고 누나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는 내용이었다. 마지막에는 혈육의 정도 없냐는 말이 적혀 있었다. 순자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혈육의 정.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혈육이라는 이유로 순자는 평생 동생들을 돌봤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20살도 안 된 나이에 어린 동생들을 책임졌다.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동생들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냈다. 결혼한 후에도 남편 몰래 동생들에게 용돈을 보냈다. 남편이 죽고 혼자가 되었을 때도 동생들은 도와주지 않았다. 그저 자기 삶을 살기 바빴다. 그런데 지금 와서 혈육의 정을 말하다니. 순자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나? 필요할 때만 들먹이는 단어였나? 며칠 후 동생들은 함께 작전을 짰다. 셋이서 순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순자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자 막아섰다. 누나,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 다들 돌아가. 안 돼. 오늘은 끝까지 이야기할 거야. 동철이 완강했다. 누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기 싫었어. 근데 누나가 너무 매정하게 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무슨 소리야? 동식이 나섰다. 누나, 우리도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 아버지 재산 상속 같은 거 있잖아. 그때 우리 다 포기했는데
지금 다시 따져보면 누나가 우리한테 빚진 게 있을 거야. 순자는 어이가 없었다. 아버지 재산? 빚밖에 없었는데 무슨 재산? 그래도 땅이 조금 있었잖아. 누나가 다 처리했지만 원래 우리도 몫이 있었던 거야. 그 땅 팔아서 너희 학비 댔어. 그리고 아버지 빚도 갚았고, 그건 누나 마음대로 한 거잖아.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순자는 웃음이 나왔다. 황당해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해? 15살, 13살, 11살, 9살짜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야 해? 수정이 끼어들었다. 어쨌든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도 권리가 있다는 거야, 누나. 그리고 누나가 우리 키우느라 쓴 돈도 있지만 우리도 나중에 누나 돌볼 의무가 있잖아. 그런데 지금 누나가 혼자 다 가지려고 하면 나중에 우리도 누나 안 모실 거야. 순자는 동생들을 차례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협박과 계산이 가득했다. 사랑이나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나 모실 일 없을 거야. 나는 혼자 살다가 혼자 죽을 거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따질 거면 따져봐. 변호사한테 물어볼 테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둘게. 내 돈 한 푼도 안 줄 거야. 누나, 이제 그만 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너희 보기 싫어. 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동생들이 밖에서 한참을 소리쳤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동생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떠났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소주를 샀다. 혼자 앉아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다. 가족이 뭘까? 혈육이 뭘까? 같은 피를 나눴다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그건 그냥 남보다 못한 관계 아닐까? 순자는 울지 않았다. 이미 눈물도 마른 것 같았다. 그저 텅 빈 가슴만 느껴졌다. 로또에 당첨되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외로워질 줄은 몰랐다. 돈이 생기면서 잃은 것들이 있었다. 아니,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들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다. 다음 날 순자는 결심했다. 이사를 가기로. 동생들이 모르는 곳으로. 새로 산 아파트로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동생들과의 연을 완전히 끊기로.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사 준비를 하고 짐을 쌌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짐은 금방 정리되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제품을 주문했다. 침대, 소파, 냉장고, 세탁기, TV. 평생 새 제품을 사본 적이 없던 순자에게는 낯선 경험이었다. 이사날 동생들이 알까봐 새벽에 몰래 짐을 옮겼다. 새 아파트는 남향이었고 따뜻한 햇빛이 들어왔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순자는 빈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눈 덮인 도시가 보였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동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예전 월세방 주인에게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동생들이 찾아오면 이사 갔다고만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순자는 동생들과의 연을 끊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다. 혈육을 끊는다는 것이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다. 비록 동생들이 돈 때문에 찾아왔어도 그들은 한때 순자가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 업고 키웠던 동생들이었다. 그 기억들이 순자를 괴롭혔다. 새 아파트에서의 첫밤, 순자는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나타났다. 어머니는 순자를 안아주며 말씀하셨다. 순자야, 잘했다. 내 인생이야. 내가 행복해야 해. 꿈에서 깬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어머니가 허락해 주신 것 같았다.
동생들을 떠나보내도 된다고, 이제 자기 삶을 살아도 된다고.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따뜻한 난방, 깨끗한 욕실, 밝은 창문. 66년을 살면서 이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 순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지 확인했다. 동생들은 한동안 연락을 시도했다. 예전 번호로 전화를 걸고 월세방에 찾아갔지만 순자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포기했는지 연락이 뜸해졌다. 순자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역시 돈만 필요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다.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었는데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다. 순자는 로또 당첨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저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다고만 했다.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건강이 좋아졌다. 폐렴은 완치되었고 기침도 멈췄다. 동상으로 망가진 손가락도 많이 나아졌다. 치과 치료를 받아 이도 새로 했다. 거울을 보면 여전히 늙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생기가 돌았다. 순자는 천천히 돈을 쓰기 시작했다. 먼저 옷을 샀다. 깨끗하고 따뜻한 옷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평생 라면과 김치로 끼니를 때웠는데 이제는 고기도 사 먹고 과일도 샀다. 소소한 행복이었지만 순자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공고를 봤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순자는 신청했다. 일주일에 2번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다. 첫 봉사날 순자는 여러 집을 돌며 도시락을 전했다. 대부분 순자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었다. 어떤 분은 거동이 불편해서 집 밖을 나갈 수 없었고 어떤 분은 치매로 혼자서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다. 순자는 도시락을 전하며 잠깐씩 이야기를 나눴다. 외로워하는 어르신들은 순자와의 대화를 좋아했다. 한 할아버지는 순자를 볼 때마다 웃으셨다. 아가씨, 오늘도 왔네. 고맙네. 할아버지, 제가 아가씨는 무슨요? 저도 60 넘었어요. 나보기엔 아가씨야. 젊어 보여. 그런 대화가 순자를 기쁘게 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다.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순자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꼭 혈육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함께 웃고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복지관 친구들이, 봉사활동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순자에게는 동생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갔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복지관에서 송년회를 열었다. 순자는 자원에서 준비를 도왔다. 음식을 준비하고 장식을 하고 어르신들을 맞이했다. 송년회에서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했다. 오랜만에 크게 웃었다. 송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내리고 있었다. 순자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왔다. 작년 이맘때는 이 눈 속에서 폐지를 주우며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따뜻한 옷을 입고 여유롭게 눈을 감상하고 있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자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로또는 정말 아버지의 선물이었다. 돈 자체보다 더 큰 선물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고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고 병원에 갈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진짜 선물이었다.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다.
순자는 새해 첫날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동네 공원은 조용했고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벤치에 앉아 일출을 기다렸다. 해가 천천히 떠올랐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돌아보니 비슷한 나이의 할아버지였다. 산책 나온 것 같았다. 네, 할아버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저도 매일 이 시간에 산책해요. 여기 사세요? 네, 최근에 이사 왔어요. 그러세요? 나도 여기 산지 오래됐어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혼자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혼자 살아요. 아내가 몇 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있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산책하고, 복지관 가고, 친구들 만나고, 외롭지 않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해요. 그럼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나는 김철수라고 해요. 박순자입니다. 그렇게 순자는 김철수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눴다. 그날 이후로 자주 마주쳤다. 산책길에서, 복지관에서, 동네 슈퍼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철수 할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순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자기 이야기도 조금씩 나눴다. 철수 할아버지도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평생 노동판에서 일했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었다. 자식들은 명절에만 연락이 왔다. 순자와 비슷한 처지였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 산책을 했다. 때로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순자는 철수 할아버지에게 로또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아파트를 장만해서 이사 왔다고만 했다. 철수 할아버지도 자세히 묻지 않았다. 봄이 왔다. 공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순자와 철수 할아버지는 꽃 구경을 갔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순자 씨, 나이 들어서 이렇게 좋은 친구 만나니까 참 좋아요. 순자는 미소 지었다. 저도요.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외로운 노년 함께 보내요. 그러죠.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평생 일기를 쓴 적이 없었는데 문득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로또에 당첨된 날부터 오늘까지의 일들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동생들과의 일도, 새 집으로 이사 온 일도, 봉사활동 이야기도, 철수 할아버지와의 만남도. 글을 쓰면서 순자는 깨달았다. 지난 몇 달이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돈이 생기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 동생들과의 관계가 깨졌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로또 당첨이 순전히 행복만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동생들과의 갈등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순자는 배웠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진짜 관계의 가치를. 혈육이라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니었다. 진심이 있어야 가족이었다. 그리고 순자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복지관 친구들이 있었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있었고, 철수 할아버지가 있었다. 선택한 가족들이었다. 순자가 사랑하고 순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5월 어느 날 철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순자 씨, 우리 내일 바다 보러 갈까요? 날씨도 좋은데. 바다요? 네, 가까운 바닷가 있어요. 버스 타고 1시간이면 가요. 오랜만에 멀리 나가보고 싶어서요. 순자는 망설였다. 바다를 본 지 얼마나 됐을까? 젊었을 때 한두 번 가본 게 전부였다. 좋아요, 가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바다로 갔다. 파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햇살이 반짝이고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신발을 벗고 백사장을 걸었다. 발에 닿는 모래가 부드러웠다. 예쁘죠? 철수 할아버지가 옆에서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예뻐요. 나이 들면 이런 게 좋더라고요.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바다 보고 산책하고 그런 게. 순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맞다. 거창한 게 아니었다. 따뜻한 집, 건강한 몸, 맛있는 식사, 좋은 친구. 그런 소소한 것들이 행복이었다. 로또에 당첨되어 12억을 받았지만 정작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돈 자체가 아니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편안함과 그 편안함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붉은빛, 주황빛, 보라빛이 섞여 아름다운 그라데이션을 만들었다. 순자와 철수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순자 씨, 네. 내가 외람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우리 친구 이상으로 지낼 수는 없을까요? 나이 들어 사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아플 때 챙겨주고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순자는 놀라서 철수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66해를 살면서 이런 고백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남편과의 결혼도 중매였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다. 저는 부담 갖지 마세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외로운 노년을 함께 보냈으면 해서요. 물론 순자 씨가 싫으시면 지금처럼 친구로 지내도 괜찮아요. 순자는 한참을 생각했다. 철수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다. 따뜻하고 배려심 깊고 함께 있으면 편안했다. 하지만 다시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할아버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러세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누군가 자기를 원한다는 것, 함께 늙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 감사했다.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순자는 결정했다. 철수 할아버지를 만나 말했다. 할아버지, 좋아요. 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네. 함께 지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서두르지 말아요. 천천히 알아가면서 서로 확인하면서 지내요. 그리고 각자 독립적인 삶도 유지해요. 너무 의지하지 말고. 좋아요.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약속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며 함께하기로. 결혼 같은 거창한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챙기는 관계로. 그 후로 순자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여행도 다녔다. 제주도에도 가고 경주에도 갔다. 평생 가보지 못한 곳들을 둘러봤다. 복지관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것이 아름답다고 했다. 순자는 행복했다. 진짜 행복이었다. 가을이 왔다. 로또에 당첨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순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산소를 찾았다. 철수 할아버지가 함께 갔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고 친구들도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아버지가 주신 선물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바스락 소리를 냈다.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잘했다, 순자야. 행복해라. 하고 산소를 내려오는 길 철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순자 씨, 후회 없으세요? 동생들한테 돈 안 준 거.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 없어요. 만약 그때 동생들한테 돈을 나눠줬으면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철수 할아버지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나도 순자 씨 만나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산이 아름다웠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겨울이 다시 왔다. 작년 이맘때 순자는 눈 속에서 폐지를 주우며 떨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로또 당첨금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순자는 그 돈을 조금씩 의미 있게 쓰기로 했다. 복지관에 후원금을 냈다. 익명으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독거노인 지원 사업에 쓰여달라고 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어려운 어르신들을 몰래 도왔다. 병원비가 없어 고생하는 할머니의 치료비를 대주고 겨울옷이 없는 할아버지에게 패딩을 사드렸다. 모두 익명으로 했다. 철수 할아버지에게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순자가 작은 아파트를 장만한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편했다. 돈 때문에 관계가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이브 순자와 철수 할아버지는 복지관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선물을 교환했다. 순자는 철수 할아버지에게 목도리를 선물했다. 철수 할아버지는 순자에게 장갑을 선물했다. 순자 씨, 메리 크리스마스. 할아버지도 메리 크리스마스.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복지관 친구들이 환호했다. 순자는 행복했다. 진심으로 행복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작년에 봤던 그 눈과 같은 눈이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다. 작년의 눈은 고통이었지만 올해의 눈은 축복이었다. 순자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다고. 66해를 가난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이런 선물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로또라는 기적, 새로운 삶,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감사합니다. 순자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아버지께, 어머니께, 하늘께 이 모든 것에 감사했다. 힘들었던 지난 세월도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도 이제는 다 의미가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했다.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철수 할아버지와 산책하고 복지관 친구들을 만나고 봉사활동을 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울지 않으셨다. 환하게 웃고 계셨다. 잘했다, 순자야.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순자는 꿈속에서도 웃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박순자의 늦은 봄날이 계속되었다. 평생 겨울을 살았던 여인에게 찾아온 따뜻한 봄. 그 봄은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계로,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졌다.
순자는 이제 알았다. 진짜 행복은 숫자가 아니라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진짜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동생들은 가끔 생각났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순자는 순자의 삶을 살았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순자는 충분히 행복했다. 눈은 계속 내렸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갔다. 하지만 순자의 세상은 눈보다 더 밝고 따뜻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계속될 것이었다. 순자가 살아있는 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한. 이것이 박순자의 이야기였다. 폐지 줍던 여인이 하늘의 선물을 받고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혈육이 아니라 선택한 가족으로 채워지는 늦은 봄날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순자의 행복한 날들은 계속될 것이었다.